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식품위생학의 식품의 변질과 보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요, 변질, 부패, 산패, 부패 판정, 식품 보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질, 부패, 산패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패를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초기 부패는 어디 붙어 있냐? 아니면 내가 완전히 부패라고 판정을 할 때는 어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보존은 그런 보존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이 보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존법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열 처리가 없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변질의 개념에서 그 종류를 보시면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식품이 부패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이미 이취,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패라고 하는 것은 질소를 함유하지 않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식품이 미생물 등의 작용에 의해서 신맛을 생성하거나 냄새를 생성하고 변질하는 것이고, 산패는 유지가 산소에 의해서 산화돼서 생성이 되는 것, 이취가 생성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발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받아서 유기산이나 알코올 등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식품 중에 단백질과 질소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이 이렇게 해서 가치를 잃어버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단백질 식품 부패, 질소를 함유하지 않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식품은 변패, 유지는 산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변질의 요인인데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다 변질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식품군별 변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것이 변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식품위생학 파트에 묻기는 했습니다만, 미생물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물학 과목을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 이름이 좀 익숙해졌을 때 다시 일로 와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식품군별 변질 부분은요, 시험에 나올 때 예를 들자면 쌀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물학에서도 물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식품군별로 묶어 놓은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면 한번 식품위생물학에서 이름들, 원인균의 이름들을 좀 익숙하게 만든 후에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화학적 변화 부분을 보도록 하죠. 화학적 변화 부분에 보시면요, 단백질의 화학적 변화 과정이라고 해서 탈아미노 반응이냐 탈탄산 반응이냐 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탈아미노 반응에 대해서 생성되는 것들, 똑같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에서 생성되는 것들, 그리고 탈탄산 반응도 역시 아미노산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타민이랑
트리메티라민 같은 경우는 탈탄산 반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중독에서도 공부를 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얘는 탈탄산 반응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탄산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단백질 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용되는 것들로는 휘발성 염기 질소부터 해서 트리메티라민, 휘발성 환원성 물질, 그리고 분해 생성물,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측정 지표를 가지고 보는구나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와 탈탄산 동시 반응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TMA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패류의 경우에는 트리메티라민 옥사이드라고 하는, 짧게 말해서 TMAO 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어패류의 경우에는 비린내가 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트리메티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비린내의 원인 제품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pH 변화 부분은요, 한번 봐두시면 좋은데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의 경우에는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산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어육이나 식품의 경우에는 산성으로 갔다가 다시 알칼리성으로 가고요. 그리고 상어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의 경우에는 pH 변동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부패를 판정하려면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미생물학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초기 부패는 10의 4승에서 10의 6 CFU/g이면 우리는 미생물학적으로는 초기 부패라고 보고요. 젖산균은 제외하고 10의 8승 이상이 되면 우리는 부패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학적 방법으로 휘발성 염기질소 VB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단백질 식품의 부패 판정의 중요한 지표고요. 어육 등의 선도 감별에 이용이 됩니다. 암모니아와 휘발성 아민류의 총칭인데요. 보통 초기 부패 어육에는 30에서 40 mg%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 부패에는 50 mg%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좀 많거든요. 그 종류가 다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휘발성 염기질소 종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트리메틸아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메틸아민은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많이 볼 것은 트리메틸아민과 그리고 히스타민이 알러지성 것으로 좀 자주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원과 부패 생성물이 어떤 것인가 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리메틸아민은 밑에 하나 더 따로 나와 있죠. 해산 어류의 선도 감별에 이용이 되는 거고, 초기 부패가 되려면 3에서 4 mg% 정도면 초기 부패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pH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항목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보통 초기 부패는 pH 6.0에서 6.2 정도면 초기 부패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앞에서 우리가 pH 변화에서 봤다시피 좀 산소로 갔다가 알칼리로 가는 것도 있고 계속 알칼리로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pH가 이 수준이면 초기 부패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능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항목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법, 관능적으로 확인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품을 보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처리할래? 아니면 화학적으로 처리를 할래? 라고 구분이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처리할래? 라고 하는 방법을 보시면 냉장, 냉동을 할래? 그런데 일반적으로 10도씨 이하에서 미생물이
여기서는 미생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생물이 번식이 억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균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냉장, 냉동의 경우는.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는 10도씨 정도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냉장 같은 경우는 0에서 4도씨, 냉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들 역시 냉장, 냉동 같은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가열법 같은 경우는 좋은 살균법은 한 60에서 70도씨에서 가열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온 살균법은 100도씨 이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나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해서 우유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분을 없애서 장기 보존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탈수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천일로 건조를 할래, 아니면 인공적으로 건조를 할래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열풍 건조, 동결 건조.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단백질 응고 방지, 산화 방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맛도 잘 유지를 해주고요. 향미도 유지를 잘 해주고요. 그리고 색도 나름 유지를 잘 해주는 편이고요. 색도 유지가 잘 되고요. 그리고 동결 건조를 했을 때 다시 물에 넣었을 때 보건성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건조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단지 동결 건조는 단점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결 건조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분무 건조 같은 경우는 액체를 분무하는데, 이 분무하는 곳이 굉장히 뜨거운 방이고, 좀 뜨거운 방에서 분무를 해서 건조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방막 건조법 같은 경우는요, 회전 원통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서 건조를 하는 것이고, 그 원통이 좀 가열이 가능한 것이고, 한 바퀴 돌면서 건조가 되는 것들을 한 바퀴 돌면서 건조가 되는 것들을 이 끝에서 칼날 같은 것으로 긁어내서 건조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처리법으로는요, 염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당장, 그러니까 설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산이나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염장법은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소금의 효과는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염장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금물에 침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소금을 직접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물에 침지하는 방법은 우리는 염수법 또는 물간법이라고 하고, 소금을 직접 뿌리는 것을 건염법 또는 마른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법의 대표적인 것은 젤리나 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농도 50% 이상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여러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유기산을 첨가를 해서 세균 성장을 좀 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서 배웠던 보존료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훈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훈연법 같은 경우는 떡갈나무나 참나무나 벚나무 이런 것들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게 페놀, 알데하이드, 폴믹애시드, 아세틱애시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고 식품의 산화적 변폐 방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연법의 종류는 그 온도와 그리고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냉훈, 온훈, 열훈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식품의 변질과 보존에서 변질의 개념 변질의 개념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일반 세균은 아니면
그리고 부패 판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